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화적대에게 죽임당한 제신 화적 불안당 단호 어원. 선조 36년 8월 22일 궁궐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유성군 유이소가 성묘하려고 말미를 얻어 포천에 있었는데 21일 밤에 화적 30여인이 모두 말을 타고 돌입하여 가슴을 찔러 죽였으며 잔물은 전혀 훔쳐가지 않고 말과 옷만을 가져갔습니다. 경기 관찰사 강신의 보고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이 품 이상 고위관리인 제신이 화적에게 죽임을 당한 일은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데다 화적이 재물을 빼앗아가지 않은 희한한 사건이었으니까요. 화적의 오원은 횃불을 들고 무리지어 약탈을 자행한 강도 집단 명화적인데 이들은 일반 도적과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정의한 바에 따르면 명화적은 우두머리를 앞세운 수십 명이 뛰어난 말을 타고 횃불과 창검을 든 채 부잣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결박한 다음 금고를 털고 곡간을 불지르며 거듭 협박해 감히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남의 재물을 뺏기에 땀이 없는 물이라는 뜻의 불안당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화적이 재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특정 인만 죽였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살해당한 유희선은 1590년 영의정을 지낸 유전의 아들이자 당시 영의정 이덕형의 외사촌이었습니다. 이러하니 조정이 발칵 뒤집혔고 포천형과 경기 감룡은 물론 포도청도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포도대장 변양걸은 종사관과 포도부장을 급파해 진상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는데 두 사람이 필사해 가져온 시체 검안서에서 왼쪽 가슴에 난 자상을 보고 칼을 잘 다루는 자의 소행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발적인 도적의 범죄가 아닌 계획적인 치밀한 살인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원한에 의한 살인 같군. 수사 한 달 만에 화적대 중 일부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광주에서 잡은 도적 설수를 체포한 후 화적 우두머리 김동윤과 일당 황복, 춘세도 연이어 붙잡아 옥에 가뒀습니다. 이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됐지만 일이 엉뚱하게 꼬였습니다. 뭐라고? 죄인들이 죽었다고? 감옥에 갇혀있던 설수가 갑자기 의문스럽게 죽었고 국문을 앞둔 김동윤과 황복, 춘세도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당직 옥졸을 추궁하자 옥졸은 부들부들 떨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옥졸의 눈빛을 통해 변양걸은 큰 권력의 그림자를 눈치채면서 그 역시 은연중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유희소의 죽음에 임해군 이진이 관여했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임해군은 광해군과 더불어 김빈이 낳은 왕자이고 왕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에게 잡혀 포로 생활도 했기에 선조가 특별히 측은히 여기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체포된 설수가 임해군의 간호였고 화적대를 사주하여 유희소를 살해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변양걸은 비로소 사건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변양걸은 유희소의 척 애생에게 주목했습니다. 미모 뛰어난 애생이 남몰래 임해군과 사통했다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해군이 시킨 일이로구나. 임해군이 유희소로부터 애생을 뺏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살해한 일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런 합리적 추론을 확인시켜줄 인물도 있었습니다. 고생 끝에 체포한 도적 박삼석입니다. 박삼석은 포도청에서 화적대가 설칠 때 임해군 간호설수가 사랑해서 잠자던 유희소의 가슴을 칼로 찔러 죽였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삼석은 의금부에서의 추국에서는 앞서 공초한 사연을 바꾸어 거짓으로 승복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박삼석은 포도대장 변양걸 및 유이서의 아들 유일에게 강압을 받아 거짓 진술을 했다면서 자신의 최초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얼마 후 박삼석은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이로써 유이서의 죽음과 관련된 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임해군과 애생의 간음 사실을 실토한 설수의 살인을 증언한 박삼석, 유이서, 습격 사실을 인정했던 김덕윤, 황복춘세가 모두 죽었으니까요.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밝혀낸 포도대장 변양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조정과 장안에 임해군의 교사 살인 소문이 파다하자 임해군은 선조를 찾아가서 자신은 억울하다며 항변했습니다. 임해군의 간호들이 포도청에 불려가서 사건의 배후가 임해군이라고 자복한 내용도 일절 부인했습니다. 임해군은 포도청에 서찰을 보내 자신에 대한 무고를 멈춰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조는 들끓는 여론과 왕자에 대한 온정 사이에서 갈등하다 일단 유이서 살해 사건에 관한 조사 기록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임해군에 대한 조사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포도대장 변양걸은 황당하게도 승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유이서의 아들 유일도 무고 혐의로 의금부로 끌려가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진 고문에 시달린 유일은 아버지 죽음이 억울해서 죄 없는 임해군을 무고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임해군의 간호들이 유이서 집안으로 몰려가서 난동을 피우며 사람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사헌부가 임해군의 간호들을 잡아들여야 한다고 청했으나 선조는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승정원과 의금부는 임금의 심기를 경호하는 데 충실했습니다. 선조는 오히려 유이서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포도대장 변양걸에게도 엄벌을 명했습니다. 이때 유이서의 어머니 김씨가 비통한 글을 올렸습니다. 아들 유이서는 불의의 죽임을 당했고 손자 유일 역시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처하자 임금에게 눈물로 호소한 것입니다. 훈구 대신 가문인지라 선조는 두 사람의 죄를 낮춰주었습니다. 선조는 이듬해 2월 1일 유일과 변양걸을 유배 보내면서 사건을 일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달 보름 뒤인 3월 27일 극심한 가뭄 문제로 영의정 이덕형에게 구원을 청했습니다. 구원이란 임금이 신하에게 바른 말을 구하는 것으로 어떤 직언을 해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이덕형은 이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이서는 신의 외가 형제입니다. 그 아들이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다 죄망에 빠졌으나 이에 대해 신이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양걸은 도적 잡는 책임을 맡고서 도리어장을 맡고 유배됐으니 억울합니다. 변양걸을 사면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이덕형은 임해군의 방자한 행동과 유일 집안의 원통함이 가뭄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신하들의 방관을 지적했습니다. 선조는 분노로 인해 사나운 눈빛이 됐지만 이덕형에게 호통을 치지 못했습니다. 좌의정과 우의정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잠시 후 선조는 구원을 파하고 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선조는 승정원에 비만기를 내려 자신이 무능하기에 대신 이덕형이 변양걸을 두둔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선조의 반성을 기대했던 이덕형은 경악하여 사죄하고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선조는 이항복을 영의정에 임명했으나 계속 사직을 청하자 윤승훈을 영의정 자리에 앉혔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임해군은 만면의 미소를 짓고 여전히 여기저기 행패 부리며 제멋대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임해군에게는 다른 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08년 선조는 죽기 직전에 광해군에게 선회하는 교서를 내렸으나 소북파 유영경이 이를 감추었다가 대북파 정인홍 등에 의해 음모가 밝혀져 광해군은 어렵사리 조선 제15대 왕이 됐습니다.
하여 광해군은 즉위 후 유영경을 사사했습니다. 그래도 임해군은 왕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조 사후 명나라 조정에서 광해군의 책봉을 미루고 사신을 파견하자 임해군은 임금이 되려는 망상을 품었습니다. 남몰래 사병도 키웠습니다. 이 일은 명백한 반역이기에 대신들의 처벌 건의가 잇따랐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임해군을 유배 보냈고 정권 실세 이첨이 은밀히 지시하여 임해군을 죽였습니다. 임해군은 3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